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아이들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죠. 정부가 어린이와 성인이 같이 사용하는 물품의 안전 기준을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희영 기자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거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지만 벽지부터 소파까지 유해물질 등 안전 기준은 성인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20년 물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18,000여 건이나 됩니다. 2016년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제정 이후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한 해 2만 건에 가까운 어린이 안전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정부가 이러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쓰는 생활용품의 안전 기준을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역시 어른들이 만지는 그런 제품들을 다루고 있고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위해 요소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쓰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분석을 통해 가지고 또 삼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단추형 건전지에 대해서도 보호 포장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유통 사각지대도 보완합니다. 현재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직구나 구매 대행, 중고 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 판매 경로가 다각화되다 보니 안전기준 검증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민관 협의체 규모를 늘려 신규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또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도 개정해 안전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최연입니다. 로블록스와 제페토 등 메타버스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5년 안에 세계 시장 규모가 4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AI 산업의 일부로 추진했던 메타버스 산업을 별도로 떼어내 세계 5위를 목표로 올해에만 5천억 넘는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XR, 즉 확장현실 촬영을 위한 크로마 배경과 대규모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가 설치됐습니다. 새학기부터는 대학원생들에게 게임 제작과 가상현실 디자인 등 메타버스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저희 1기 학생들을 뽑았을 뿐인데 벌써 학생들을 전부 다 데려가겠다는 기업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동통신 산업도 그렇고요. 메타버스 금융 쪽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부는 올해 대학원뿐 아니라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해 실무 인력 18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39세 미만 청년들을 9개월간 집중적으로 교육해 업계 수요에 비해 6,000명 넘게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겁니다. 가상융합,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이 다양한 분야의 어떤 기술을 습득한 인력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이 무엇보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이뤄집니다. 서울에는 메타버스 기업이 입주해 콘텐츠 제작과 전시 행사에 주력하고 여기에 필요한 XR 장비의 완제품은 경북에서 생산하는 식입니다. 또 완제품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시설은 전북에 설립합니다. 관광, 교육, 의료 등 10대 분야를 키워 세계 시장 점유율 5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류 확산과 한국어, 한글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체험 콘텐츠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메타버스 체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죠.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놓고는 이런저런 논란도 많은데 정부가 입법 예고를 통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문익과 구분을 없앴던 지난해 수능 시험은 많은 혼란을 남겼습니다. 확률과 통계인가 하고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유불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계인데 교차 지원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까지도 좀 고민이 됩니다, 사실. 대입제도는 지금까지 큰 골격이 10여 차례, 크고 작은 변화를 합치면 40번이 넘게 바뀌었는데 후유증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의 몫이었습니다.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를 육성한다는 정책도 10년이 채 안 돼 일반고 전환으로 선회했는데 법원 소송에서 교육당국의 결정이 잇따라 뒤집히는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잦은 변화로 부작용이 이어지자 독립적인 기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교육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게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최근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암시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선 위원 구성에 대한 이견입니다. 정권을 초월한다는 취지와 달리 전체 위원 21명에서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등 정부와 여당이 손쉽게 가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학에선 위원 구성이 초중등 교육에 쏠려 있다는 불만을, 지역사회에선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론 수렴 절차에도 비판이 나옵니다. 교육정책은 국민 10만 명, 교육과정은 국민 20만 명이 동의하면 개편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입시 같은 민감한 정책이 여론에 좌지우지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 일부 집단의 교육 욕구 분출의 장이 되지 않도록 이 같은 여론몰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정연된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더 강화하고 또 교육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높여서 미래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속도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권에 따라 요동치던 교육정책의 악순환을 이번만큼은 끊어보자는 사회적 요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학교 현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연입니다. 지난해 2022학년도 수능에서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치러진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1, 2등급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제2외국어 한문 영역에서 45점 이상 점수로 1등급을 받은 비율은 2.9%로 전년도 수능보다 1.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등급부터 최하 9등급까지 비율은 68.7%로 전년도 38.5%에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에서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급증하면서 학교에서부터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해 잘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그 일환으로 이들의 역사를 배우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창호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이미 이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 교육에 대해서 시작이 됐고요. 의무화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일리노이주가 지난해 중순쯤에 이렇게 의무화를 했는데 이게 의무화된 지 반년 만에 뉴저지주가 이런 움직임에 동참을 했습니다. 예. 이 지역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화요일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의 역사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올해 가을 학기부터 이 지역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예. 이와 더불어 주 교육당국 내에 아시아계 미국인 유산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도 있는데요. 위원회는 역사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해서 지침을 제공하고 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예.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한 시민단체는 새 법안이 아시아인 혐오를 방지하고 또 어린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역사 수업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언급이 2차 세계대전 부분에서만 등장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란 비판이
많은데요. 이 일리노이주와 뉴저지주의 움직임이 다른 주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확대도 확대지만 일단은 좀 순기능으로 잘 정착할 수 있기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인문학의 위기. 사실 뭐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수년째 나오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영국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더 인문학 연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이 영국 리서치 앤 이노베이션이 대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 생명과 의학 분야를 연구 목록에 포함시킨 곳의 61%가 이 분야 연구 비중이 커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또 38%는 내년까지 물리학과 공학, 또 수학 연구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인문학 연구에 대한 전망은 어두웠는데요. 응답자의 41%가 내년까지 인문학 연구 비중이 더 줄어든다고 예상을 했고, 또 예술과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거라고 기대한 응답자는 7%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인문학 연구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질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핏 봐도 좀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데 네. 그런데 영국 학계에서는 오히려 이 인문학 연구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영국 왕립 아카데미의 해탄샤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의학 등의 분야가 관심을 받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이 인문학 연구자들 역시 팬데믹 대응에 필수적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 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서 문화와 사람 그리고 정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주제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인문학 연구 기반이 향후 몇 년 동안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또 경제 분야에서 영국 학계는 여전히 세계 선두주자고 유럽 연구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등 경쟁력 있는 연구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되는 소식도 영국 소식인데 영국 대학생의 도박 문제, 이게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 대학생 수천 명이 매주 3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원가량을 도박에 쓰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한 연구기관이 대학생 2,000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80%가 도박을 했다고 답했고, 또 학자금 대출금과 은행 대출, 또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한 비율도 35%였습니다. 이 도박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이 도박을 한 사람 가운데 41%가 수업을 빠지거나 과제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일주일에 평균 31파운드에서 52파운드, 그러니까 약 5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를 도박에 쓰고 있었고, 이 전체의 20%는 50파운드 이상을 썼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가장 많이 한 도박은 국민복권으로 이게 한 32% 정도가 됐고요. 또 온라인 스포츠 베팅 25%, 온라인 빙고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 가디언과 인터뷰한 한 그 대학생은 이 대학교 2학년 때 학자금 대출을 도박으로 좀 날리기도 했다면서 이 학생들에게 도박 예방 교육이 중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지원을 잘 해줘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 대학생은 아니지만 좀 더 저학년 학생들의 이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또 해드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예방 교육의 중요성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뉴스지는 오늘 친환경 이동 수단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바이크라고 불리는 이제 전기 자전거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건강에 좋고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특히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인기인데요. 이 전기 자전거에 대한 자세한 소식 뉴스지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새벽 뉴질랜드 녹색당 소속인 줄리엔 젠터 국회의원은 진통이 시작되자 직접 전기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1시간 뒤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죠. 젠터 의원은 2018년 여성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아들을 출산할 때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이동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자전거를 즐겨 이용해 왔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뉴질랜드에서 전기 자전거가 부상하고 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도시의 조용한 혁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뉴질랜드를 포함해 미국, 유럽에서 전기 자전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건강에 이로울 뿐 아니라 교통비를 줄일 수 있고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도 빠르고 장거리 주행도 가능합니다. 특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죠.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 연구진이 2020년 8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15%를 전기자전거로 대체할 경우 탄소 배출량이 12%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일반 자동차 대신 전기자전거를 타게 되면 한 대당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연간 225kg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죠. 환경운동가들은 전기자전거가 도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딜로이트 컨설팅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전 세계에서 약 1억 3천만 대의 전기자전거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기자전거가 세계의 트렌드가 되는 가운데 전기자전거의 안전장치와 안전 문제를 위한 속도 제한,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세심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월 20일 목요일 E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